그러면 내가 믿고 살았던 지난 세월은 전부 뭐였어요? 미안하다. 하루도 거짓 없이 키웠다 생각했는데 그게 제일 큰 죄가 되었구나. 이게 마지막이야. 제발 이번엔 떨어지면 고향 내려간다. 새벽 4시 30분, 도윤은 자신에게 세 번째 다짐을 속삭이며 눈을 떴다. 아니, 뜬 것이 아니었다. 잠들지 못했다는 표현이 정확했다. 천장에 낡은 석고보드가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얼룩덜룩하게 드러났다. 반지하 방의 습기는 이불 속까지 스며들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새벽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규칙적으로 지나갔다. 도윤은 몸을 일으켰다. 접이식 책상 위에 놓인 정장 한 벌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다. 39,000원짜리 인터넷 쇼핑몰 정장. 원단이 얇아서 주름이 쉽게 갔지만 그래도 면접용으로는 충분했다. 아니, 충분해야만 했다. 샤워는 찬물로 했다. 보일러를 틀 수 없었다. 관리비가 2달째 밀려 있었고 집주인은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찬물이 등줄기를 타고 흐를 때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추위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자신에게, 이 상황에게,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삶에게. 새벽 5시 10분, 그는 집을 나섰다. 첫 차를 타려면 정류장까지 15분을 걸어야 했다. 골목길은 쓰레기 봉투 냄새와 소주병 깨진 파편으로 가득했다. 편의점 불빛만이 유일한 문명의 흔적이었다. 도윤은 그곳을 지나치지 않았다. 들어가서 삼각김밥 하나와 바나나 우유 하나를 샀다. 2,800원. 오늘의 아침이자 어쩌면 점심이 될 식사였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이미 3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청소 일을 나가는 듯한 중년 여성, 야간 경비를 마치고 돌아가는 듯한 남성, 그리고 도윤처럼 어딘가로 향하는 젊은 여성.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새벽의 서울은 그렇게 각자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로 시작되었다. 5시 40분 첫 차가 왔다. 도윤은 맨 뒷자리에 앉았다. 가방에서 면접 준비 자료를 꺼냈지만 읽히지 않았다. 이미 수십 번 본 내용이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순간 강물은 검푸른 색으로 일렁였다. 저 건너편 강남의 불빛들은 여전히 환했다. 밤새 켜진 오피스텔, 24시간 헬스장, 편의점. 잠들지 않는 도시의 심장부. 도윤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저곳에 속하고 싶었다. 화려하게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월세 걱정 없이 보일러 켜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는 살. 그게 전부였다. 버스는 강남역을 지나 테헤란로로 접어들었다. 유리로 뒤덮인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다. 로비에 불이 켜지고 경비원이 유리문을 닫고 청소 인력이 로비를 정돈했다. 7시가 되기 전 건물은 이미 숨을 쉬고 있었다. 도윤이 내린 곳은 역삼역 3번 출구 앞이었다. 면접 장소인 대형 테크 본사까지는 도보 5분. 그는 일부러 일찍 도착했다. 1시간 30분이나 일찍.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3,500원. 비쌌지만 오늘만큼은 필요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다. 면도는 깔끔했고 머리는 왁스로 단정하게 넘겼다. 정장도 주름 하나 없었다. 겉으로는 완벽했다. 하지만 속은 달랐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도윤은 물을 마셨다. 한 모금, 두 모금.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27번째 면접이었다. 익숙해져야 했다.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다. 매번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무너졌다. 8시 30분, 그는 대형 테크 로비에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은 빛났고 천장은 높았다. 접수 데스크의 여직원은 밝게 웃으며 안내했다. 12층 회의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윤은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희망이 아니라 불안 때문이었다. 12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 유리문으로 된 회의실이 보였다. 안에는 이미 4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다. 모두 정장을 입었고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다. 도윤은 빈자리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생수와 볼펜, 그리고 A사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최종 면접 안내문이라는 제목. 구시정각, 문이 열렸다. 3명의 임원이 들어왔다. 인사팀장, 경영지원본부장, 그리고 도윤의 시선이 멈췄다. 맨 마지막에 들어온 여성. 정갈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그녀는 탁자 끝에 앉았다. 명찰에는 서정임 부사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면접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지원자가 자기소개를 했다. 유창했다. 두 번째 지원자는 더 능숙했다. 세 번째는 외국계 경력까지 있었다. 도윤의 차례가 왔다. 그는 일어섰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최도윤입니다. 그 순간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탁 하고 도윤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쪽을 봤다. 서정임 부사장이 펜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황급히 펜을 주우며 도윤을 쳐다봤다. 2초, 3초. 짧지만 강렬한 시선. 도윤은 당황했다. 뭔가 잘못했나? 자기소개를 이어가야 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다. 경영지원본부장이 끼어들었다. 계속하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준비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끝까지 정임의 시선은 그를 따라왔다. 면접은 30분간 이어졌다. 질문은 평범했다. 지원 동기, 업무 역량, 경력 사항.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정임은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보기만 했다. 면접이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원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도윤도 일어서려는 순간 인사팀장이 조용히 다가왔다. 최도윤 씨,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도윤의 심장이 철렁했다. 회의실은 비었다.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임원들도 자리를 떴다. 서정임 부사장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12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테헤란로는 출근 시간의 차량으로 가득했다. 도윤은 문 앞에 서 있었다. 인사팀장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나갔다. 회의실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중앙 냉방기에 낮은 윙윙거림만 들렸다. 도윤은 가방 끈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정임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탐색하는 듯한 시선. 도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부르셨습니까?
앉으세요. 정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정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탁자가 놓여 있었다. 정임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도윤의 이력서였다. 최도윤 씨, 예,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도윤은 눈을 깜빡였다.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금지된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대답했다. 아버지는 최재혁, 어머니는 이순자입니다. 정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이력서를 내려놓았다. 이순자, 예, 어머니 성함입니다. 정임은 잠시 침묵했다. 도윤은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놀람인지 확신인지 아니면 실망인지. 정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출생지가 어디죠? 경남 진주입니다. 진주. 정임은 그 단어를 음미하듯 반복했다. 혹시 입양이나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셨나요?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아닙니다. 친부모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아니, 의심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그녀는 뭔가를 확인하려 하고 있었다. 도윤은 점점 불안해졌다. 부사장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아니에요. 정임은 손을 저었다. 그냥 궁금해서요. 면접 자료에 출생지만 있고 세부 사항이 없어서. 그건 거짓말이었다. 도윤은 알 수 있었다. 이력서에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기재되어 있었다. 정임은 다른 이유로 묻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면접 결과에 영향을 줄까봐.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면접 수고하셨어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도윤도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다. 유리문 너머로 정임이 보였다. 그녀는 다시 창가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도윤은 머리를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었다. 면접은 잘 봤다. 질문에도 잘 대답했다. 하지만 마지막 대화가 모든 걸 망쳤다. 부모님 성함, 출생지, 입양 여부, 도대체 왜? 로비를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떨어질 것 같았다. 이유도 모르는 채로 그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역사역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빼곡했다. 출근 시간대였다. 도윤은 구석에 서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르바이트 앱을 열었다. 이번 달 월세는 또 어떻게 낼 것인가.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그는 또다시 일용직을 뛰어야 했다. 전동차가 들어왔다. 도윤은 사람들의 밀려 차 안으로 들어갔다. 몸은 서울에 있었지만 마음은 진주에 가 있었다. 부모님, 그들은 가난했지만 그를 사랑했다. 적어도 도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다. 서정임 부사장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입양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녀는 뭘 알고 있는 걸까? 전동차는 한강을 건넜다. 도윤은 창밖을 봤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저 흐르고 있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도윤은 정장을 벗어 걸었다. 오후 1시. 면접은 끝났지만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저녁 6시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가 있었다. 5시간. 시급 9,620원. 하루 48,100원. 한 달이면 약 14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90만 원. 거기서 공과금 10만 원, 통신비 3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빼면 67만 원. 그게 한 달 생활비였다. 도윤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의 얼룩이 눈에 들어왔다. 작년 장마 때 생긴 곰팡이 자국. 표백제로 닦아도 다시 번졌다. 습기가 빠지지 않는 반지하의 숙명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자려고 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서정임 부사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펜을 떨어뜨렸을 때의 표정. 놀람이었다. 분명히. 하지만 왜? 도윤이라는 이름이 뭐가 특별했나? 흔한 이름이었다. 대한민국의 최도윤이 몇 명이나 될까?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 그렇다면 출생지, 진주. 그것도 흔했다. 경남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하지만 정임의 반응은 달랐다. 진주. 라고 되뇌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있었다. 그리움? 후회? 도윤은 알 수 없었다. 가장 이상했던 건 입양 질문이었다. 혹시 입양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면접에서 할 질문이 아니었다. 위법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물었다. 마치 대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도윤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감정. 혹시, 정말 혹시 자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부모님이 말하지 않은 진실. 그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통화 기록을 열었다. 엄마 전화번호가 맨 위에 있었다. 일주일 전 마지막 통화.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부모님은 이미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었다. 도윤은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뭐라고 물어야 하나? 엄마, 나 혹시 입양아야?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다. 부모님은 상처받을 것이다. 특히 어머니는 평생 도윤을 낳아 키우며 힘들게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배신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대신 사진첩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어린 시절 도윤,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수학여행,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기록. 하지만 도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유아기 사진이 거의 없었다. 돌잔치 사진도 100일 사진도 없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은 5살 무렵 유치원 사진이었다. 그 전은 공백이었다. 도윤은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에게 물었을 때 아버지는 옛날엔 사진 찍을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필름 카메라 시절이라 돈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럴듯한 이유였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대답이 의심스러웠다. 정말 여유가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켰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입양 확인 방법이라고 쳤다. 여러 게시물이 나왔다. 가족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도윤은 마우스 커서를 멈췄다. 정말 확인할 것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만약 자신이 정말 입양하라면? 그때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부모님을 원망해야 하나? 아니면 이해해야 하나? 그는 노트북을 닫았다. 너무 앞서간 생각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저 한 임원의 이상한 질문이 전부였다. 우연일 수도 있었다. 착각일 수도 있었다. 도윤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다.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커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뭔가 있다. 분명히 있다. 서정임 부사장은 알고 있다. 자신이 모르는 진실을. 오후 4시 도윤은 일어나 씻었다. 편의점 알바 준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거울을 봤다. 얼굴이 헬쑥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괜찮아, 그냥 면접 잘못 본 거야. 일주일 후면 결과 나와 떨어지면 다시 지원하면 돼. 도윤은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믿지 않았다. 뭔가 잘못되었다. 이번은 달랐다. 단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방문을 나섰다. 좁은 골목을 지나 대로변으로 나왔다. 저녁 햇살이 건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도윤은 편의점으로 향했다. 오늘도 8시간을 일할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면접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니, 결과가 나와도 합격하지 않는 한. 편의점 문을 열었을 때 점주가 반겼다. 도윤아, 왔어? 오늘 좀 바쁠 거야. 택배 물량이 많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앞치마를 둘렀다. 일이 시작되었다. 계산, 진열, 청소. 기계적인 반복. 하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다. 서정임 부사장, 진주, 입양, 부모님. 단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려 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 도윤은 그림을 볼 수 없었다. 아직은. 밤 10시 편의점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윤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낯설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나는 누구지? 질문이 떠올랐다. 우스운 질문이었다. 나는 최도윤, 최재혁과 이순자의 아들. 진주에서 태어나 서울로 온 청년. 하지만 정말 그럴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생각을 멈춰야 했다. 이러다간 미칠 것 같았다. 그는 다시 일에 집중했다.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밝게 인사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알바생,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청년. 비는 밤새 내렸다. 도윤은 새벽 2시까지 일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빗방울을 쏟아냈다. 도윤도 그랬다. 안으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면접 결과는 아직 오지 않았다. 도윤은 매일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보통 일주일 내로 연락한다고 했다. 아직 시간은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다. 이번에도 떨어질 거라고. 나흘째 되는 날 오후 도윤은 도서관에 있었다. 편의점 알바가 없는 낮 시간.
그는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했다. 노트북을 펼쳤지만 집중되지 않았다. 화면만 멍하니 쳐다봤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2로 시작하는 서울 지역 번호. 도윤의 심장이 뛰었다. 설마.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최도윤 씨 맞으시죠? 대형 테크 인사팀입니다. 도윤은 숨이 멎었다. 네, 맞습니다. 면접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그 전에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시간이요? 네. 부사장님께서 도윤 씨와 한 번 더 면담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2차 면접이라기보단 추가 상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윤은 당황했다. 추가 면담? 그런 절차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부사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신 사항이라서요. 가능하시면 오늘 4시에 본사로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이상했다. 면접 후 추가 면담이라니. 더군다나 부사장이 직접 요청했다는 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4시에 12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도윤은 스마트폰을 내려다봤다. 시각은 오후 1시 30분. 2시간 반의 여유. 그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정장으로 갈아입어야 했다. 반지하 방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으며 도윤은 생각했다. 왜 추가 면담을 하는 걸까? 보통 면접은 한 번으로 끝난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하지만 서정임 부사장은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다. 무슨 이유로? 도윤은 거울을 봤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다. 불안이 아니었다. 확신에 가까운 예감. 오늘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오후 3시 40분, 도윤은 대형 테크 로비에 도착했다. 접수 데스크에 이름을 밝히자 곧바로 안내가 나왔다. 12층으로 올라가시면 인사팀 과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도윤은 심호흡을 했다. 진정하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12층에 도착하자 복도에 젊은 남성이 서 있었다. 인사팀 김 과장이었다. 도윤 씨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시죠. 김 과장은 도윤을 회의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안내했다. 복도 끝에 독립된 사무실. 문패에는 서정임 부사장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 과장이 노크했다. 부사장님, 최도윤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다. 책장, 소파, 그리고 큰 책상. 창가 쪽 책상에 서정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도윤을 보며 일어섰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도윤은 소파에 앉았다. 정임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김 과장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정임은 탁자 위에 서류 하나를 꺼내 놓았다. 도윤의 이력서였다. 그녀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 입을 열었다. 면접 때 질문이 무례했죠?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거짓말 안 해도 돼요. 나도 알아요. 개인정보 캐묻는 건 위법이니까. 정임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거든요. 무엇을요?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당신이 혹시 내가 잃어버린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잃어버린 아이. 무슨 의미인가?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임은 이어갔다. 30년 전 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미혼모였죠. 어렸고 무서웠고 도망쳤어요. 아이를 병원에 두고 그 아이의 이름은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도윤이었어요. 최도윤. 도윤은 숨이 멎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신이 그 아이라는 건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도윤이라는 이름은 흔하니까. 그래서 출생지를 물었죠. 진주 맞았어요. 내가 아이를 낳은 곳이 진주였거든요. 도윤의 손이 떨렸다. 말을 해야 했다. 뭐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정임은 눈을 감았다.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말해서. 하지만 나도 혼란스러워요. 30년 만에 아들을 마주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도윤은 겨우 입을 열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최재혁, 이순자 그분들이 저를 키웠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혹시, 정말 혹시 그분들이 당신을 입양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가능성? 있었다. 어린 시절 사진이 없는 것, 부모님의 애매한 대답, 그리고 지금 이 상황.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저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서둘러 결론 내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당신이 내 아들이라면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도윤은 일어섰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면접 결과는 따로 연락드릴게요. 이건 면접과 무관한 문제니까.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비틀거렸다. 세상이 흔들렸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로비를 나섰을 때 도윤은 멈춰섰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은 달랐다. 자신의 삶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부모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음에서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도윤아?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이순자의 목소리는 즉각 불안으로 물들었다. 30년 넘게 아들을 키우며 체득한 본능. 도윤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다. 도윤은 대형 테크 본사 건물 옆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 저녁, 직장인들이 분주히 오갔다. 그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엄마, 나 우리 가족 사진 있잖아, 옛날 거. 응? 사진이 왜? 내가 어렸을 때 사진 말이야, 돌사진이나 백일 사진 같은 거.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1초, 2초. 그 침묵이 도윤에게는 영겁처럼 길었다. 그게 엄마가 전에도 말했잖니. 옛날엔 사진 찍을 여유가 없었어. 필름값도 비쌌고. 엄마, 도윤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내가 지금 진지하게 묻는 거야. 정말, 진짜로 대답해줘. 나는 그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어떻게 물어야 할까? 나는 입양아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을 수는 없었다. 그 말은 칼이었다.
어머니의 가슴에 꽂힐 칼. 나는 엄마랑 아빠 친자식 맞지?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식기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짧은 신음. 도윤아,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대답해줘. 엄마 제발. 너는 우리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들이고. 그럼 왜 어렸을 때 사진이 하나도 없어? 왜 출생증명서도 본 적이 없어? 왜 친척들 얘기는 한 번도 안 해? 도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도윤은 눈을 감았다. 심장이 아팠다. 어머니가 상처받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미안해, 엄마. 근데 나는 알아야 해, 오늘.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면접 본 회사 임원이 나한테 이상한 질문을 했거든. 입양 여부를 물었어. 다시 침묵. 이번엔 더 길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엄마? 집에 와라. 뭐? 지금 당장 진주로 내려와. 아빠랑 셋이서 얘기해야겠다. 전화가 끊겼다.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통화 종료 화면. 그는 알았다. 어머니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부정하지 않았다. 화내지 않았다. 대신 집에 와라고 했다. 이건 인정이었다. 암묵적인. 도윤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걷다가 공원 쓰레기통에 기대어 섰다. 울컥 위장이 뒤틀렸다. 토할 것 같았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속이 울렁였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최도윤, 최재혁과 이순자의 아들. 진주에서 태어난 아이. 그 모든 정체성이 흔들렸다. 도윤은 스마트폰으로 버스 시간을 검색했다. 서울에서 진주까지. 고속버스 4시간 30분. 가장 빠른 차는 오후 7시 30분. 지금은 5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려면 1시간 정도. 시간은 충분했다. 그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역삼역에서 강남역으로, 강남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 고속터미널역. 익숙한 경로. 명절 때마다, 부모님 보고 싶을 때마다 탔던 길.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도윤은 창밖을 보지 않았다.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바닥만 쳐다봤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만약 내가 정말 입양하라면? 서정인 부사장이 진짜 친엄마라면? 그럼 나를 키운 부모님은 뭐지? 나는 누구지?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불안만이 커져갔다. 고속터미널에 도착해 매표소로 향했다. 진주행 한 장이요. 7시 30분 차. 카드를 내밀었다. 32,000원. 잔액 확인 메시지가 왔다. 남은 돈 12만 원. 이번 달 생활비가 또 줄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 대합실에 앉아 출발을 기다렸다. 주변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휴가 가는 가족, 고향 가는 직장인, 여행 가는 연인. 모두 자신의 이유로 이동하고 있었다. 도윤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제자리도 아니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조차 모르니까. 7시 20분 탑승이 시작되었다. 도윤은 버스에 올라 창가 좌석에 앉았다. 버스는 곧 출발했다. 터미널을 빠져나가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잠들려 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 타던 날, 어머니가 해준 미역국,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아버지가 달리기에 나갔던 것, 중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서 엄마한테 혼났던 것,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부모님이 울었던 것, 모든 기억이 진짜였다. 도윤은 확신했다. 그 순간들의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다. 사랑도, 미움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진실이었다. 그럼 혈연은 뭐지? 도윤은 생각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피로 맺어진 관계인가 아니면 시간과 사랑으로 쌓인 관계인가? 만약 후자라면 부모님은 여전히 부모님이다. 하지만 전자라면 자신은 서정임의 아들이다. 혼란스러웠다. 답이 없었다. 버스는 쉼터를 지나 다시 달렸다. 밤 11시 진주터미널에 도착했다. 도윤은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다. 신안동으로 가주세요. 부모님이 사는 빌라. 2층 작은 집. 택시가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익숙한 풍경, 낡은 빌라들, 좁은 도로, 가로등 불빛. 도윤은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이곳이 고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다. 택시에서 내려 빌라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문 앞.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다. 손이 떨렸다. 저 문 안에 진실이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뒤흔들 진실.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어머니가 서 있었다. 눈이 붉었다. 울었던 것이다. 들어와. 도윤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아버지 최재혁이 앉아 있었다. 그도 표정이 어두웠다. 셋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까? 도윤이 입을 열었다. 말해줘, 진짜를.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둘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가 말했다. 너는 우리 친아들이 아니야. 서정임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재문을 닫았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딸은 유학 중이었다. 큰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그녀는 서재 한쪽 벽면의 수납장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가장 아래 먼지가 쌓인 낡은 박스 하나. 정임은 그것을 꺼냈다. 무겁지 않았다. 안에 든 것은 종이 몇 장뿐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무게는 30년의 세월보다 무거웠다. 박스 뚜껑을 열었다.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다.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와 병원 서류 몇 장이 있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다. 1995년 3월 12일 진주의료원 산부인과 출생 기록 신생아명 최도윤 모 서정임 부미상. 정임은 그 글자들을 오랫동안 들여다봤다. 흐릿한 복사본이었지만 또렷했다. 너무 또렷했다. 저 이름, 도윤, 자신이 지었던 이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급하게 써내려갔던 이름. 그녀는 22살이었다. 대학교 3학년. 미래가 찬란했다. 장학금을 받고 서울의 명문대를 다녔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정임은 똑똑했다. 공부로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 짧은 만남이었다.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던 사람. 그 후 임신을 알게 되었다. 정임은 패닉에 빠졌다. 낙태를 고려했다. 하지만 시기를 놓쳤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숨길 수 없었다. 정임은 휴학계를 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썼다. 교수들은 의심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녀는 진주에 있는 친척 집으로 내려갔다. 아무도 모르는 곳. 거기서 배를 숨기고 살았다. 9개월간. 출산은 고통스러웠다. 진주의료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혼자였다. 친척도 오지 않았다. 미혼모를 수치스럽게 여기던 시절. 정임은 홀로 진통을 겪었다. 12시간.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임은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감정이 없었다. 그저 멍했다. 간호사가 아이를 보여줬다. 작고 빨갛고 울고 있는 생명. 건강한 사내 아이예요. 간호사가 말했다. 정임은 고개를 돌렸다. 이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윤 최도윤. 왜 최씨 성을 붙였는지 모른다. 그냥 입에서 나왔다. 도윤은 이른다는 뜻. 일찍 이르러 성공하라는 의미였을까? 아니면 일찍 자신을 떠나라는 의미였을까? 정임은 알 수 없었다. 병원은 정임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키우실 건가요? 아니면 입양을 보내실 건가요? 정임은 대답할 수 없었다. 22살. 대학생. 미혼모. 어떻게 아이를 키우나. 불가능했다. 사회는 용납하지 않았다. 가족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도 용납할 수 없었다. 입양 보내겠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정임은 죽은 것 같았다. 가슴이 멈췄다. 호흡이 멈췄다. 하지만 살아 있었다. 몸은 살아서 계속 숨을 쉬었다. 병원 측은 절차를 안내했다. 아이는 일단 신생아실에서 돌볼 것이고 입양기관과 연락해 적절한 가정을 찾을 것이라고.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이를 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퇴원일. 정임은 혼자 병원을 나섰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었다. 하지만 그녀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진주역까지. 기차를 탔다. 서울로. 그리고 복학했다. 아무도 몰랐다. 정임이 출산했다는 것을. 살이 쪘다가 빠진 것을 친구들은 살 빼려고 노력했나 보다며 칭찬했다. 정임은 웃었다. 겉으로는. 속으로는 매일 죽고 있었다. 그 후 30년. 정임은 성공했다. 대학을 수석 졸업했다. 대기업에 입사했다. 승진을 거듭했다. 결혼도 했다. 좋은 남편을 만났다. 딸도 낳았다. 누가 봐도 완벽한 삶.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다. 특히 딸을 낳았을 때. 정임은 산부인과 침대에 누워 아이를 안았다. 따뜻한 생명. 남편이 옆에서 웃고 있었다. 축하 꽃다발이 방을 가득 채웠다. 완벽한 순간. 하지만 정임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죄책감의 눈물이었다. 내가 버린 아이는 어디 있을까? 잘 자라고 있을까? 나를 미워할까? 질문들이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다.
잠들 때마다, 딸을 안을 때마다, 승진 축하를 받을 때마다 그 질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임은 몇 번 찾아보려 했다. 입양 기록을 추적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멈췄다. 두려웠다. 아이가 자신을 거부할까봐. 아니, 더 정확히는 자기 자신이 그 아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다. 정임은 부사장이 되었다. 권력을 얻었다. 돈을 벌었다. 명예를 얻었다. 하지만 평안은 얻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면접장에서 한 청년이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가 지원자 최도윤입니다. 정임의 세계가 멈췄다. 최도윤. 그 이름.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이를 계산해 봤다. 30살 전후. 맞았다. 자신이 버린 아이와 같은 나이. 펜이 손에서 떨어졌다. 정임은 청년을 쳐다봤다. 얼굴을 보려 했다. 자신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눈, 코, 입. 닮았을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3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 면접 후 정임은 인사팀에 지시했다. 최도윤 씨를 다시 불러주세요. 추가 면담이 필요합니다. 인사팀은 의아해했지만 따랐다. 그리고 오늘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정임은 직접 물었다. 부모 이름, 출생지, 입양 여부,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진주, 최도윤, 나이. 하지만 청년은 입양이 아니라고 했다. 친부모 슬하에서 자랐다고. 정임은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동명이인인가? 우연인가? 하지만 가슴은 말하고 있었다. 저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지금 서재에 앉아 낡은 서류를 보며 정임은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DNA 검사든 뭐든 진실을 알아야 한다. 30년간 짊어진 죄책감을 끝낼 때가 왔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입양자녀 친생 부모 찾기를 쳤다. 여러 기사와 정보가 나왔다. 정임은 하나하나 읽었다. 밤새도록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정임은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건 속죄의 시작이었다. 아니, 어쩌면 끝의 시작이었다. 진주의 작은 빌라 거실. 세 사람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울렸다. 오전 12시 30분. 한밤중이었다. 도윤은 아버지의 말을 다시 떠올렸다. 너는 우리 친아들이 아니야. 그 문장은 공기 중에 떠다녔다. 무거운 진실로서 어머니 이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다. 30년 전 얘기야. 우리가 진주에 살 때.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어머니는 계속했다. 나는 그때 셋째를 임신하고 있었어. 너 형이랑 누나 둘을 키우면서. 근데 유산을 했어. 7개월째에. 눈물이 어머니의 뺨을 타고 흘렀다. 아버지가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 산부인과에. 그때 옆 병실에 젊은 여자가 있었어. 혼자였어. 아무도 면회를 안 왔어. 나는 궁금했어. 왜 혼자일까? 나중에 알았지. 미혼모였어.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것 같았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 건강한 아들이었어.
근데 그 여자는 아이를 보지도 않았어. 입양 보낸다고 했어. 나는 가슴이 아팠어. 내 아이는 죽었는데 저 여자는 멀쩡한 아이를 버리다니.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감정을 추스르는 시간. 도윤은 기다렸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 그 여자한테 아이를 정말 보내실 거냐고. 그 여자는 울면서 말했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나는 충동적으로 말했어. 우리가 키우겠다고.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나도 처음엔 반대했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의 자식까지 어떻게 키우냐고. 근데 당신 엄마가 울면서 말하더라고. 이게 하늘이 우리한테 준 기회다. 잃은 아이 대신 새 아이를 주신 거다라고.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자를 만났어. 제대로 된 만남은 아니었어. 병원 복도에서 10분 정도. 그 여자는 우리한테 고맙다고 했어.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했어. 아이 이름을 도윤으로 지어달라고. 이미 출생신고에 그렇게 적어뒀다고. 어머니는 도윤을 바라봤다. 그게 너야. 우리가 병원에서 데려온 아기. 내가 우리 아들이 된 거야. 공식적으로는 입양이 아니었어. 그냥 인수인계 같은 거였어. 서류상으로는 내가 우리 셋째 아들로 등록되어 있어. 그때는 그런 게 가능했거든. 지금보다 행정이 허술했으니까. 도윤은 숨이 막혔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어린 시절 사진이 없었던 이유. 친척들 얘기를 안 했던 이유. 모두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왜? 도윤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왜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 어머니가 울먹였다. 내가 5살 때 말해? 10살 때? 20살 때?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이겠니? 우리는 매일 고민했어. 하지만 차일피일 미뤘어. 그러다 보니 30년이 지났고 아버지가 말했다. 미안하다. 도윤아, 우리가 비겁했다. 내가 알게 되면 우리를 떠날까봐 무서웠어. 너는 우리한테 소중한 아들이거든. 도윤은 눈을 감았다. 감정이 복잡했다. 분노, 배신감, 혼란.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되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들도 피해자였다. 아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다른 아이를 받아들인 것. 그럼 내 친엄마는? 도윤이 물었다. 그 여자는 누구야?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이름도 몰라. 그때 서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 그게 더 나을 것 같았거든. 깨끗하게 끊는 게. 우리는 단지 그 여자가 젊고 대학생 같았다는 것만 기억해. 그리고 눈빛이 슬펐어. 엄청 슬펐어. 도윤은 서정임 부사장을 떠올렸다. 그녀의 나이를 계산해봤다. 50대 초반. 30년 전이면 20대 초반. 맞았다. 대학생일 수 있는 나이. 혹시 그 여자 얼굴 기억나? 어머니는 애매하게 고개를 저었다. 30년이 지났는데. 희미해. 근데 왜? 내가 찾으려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다. 형이랑 누나는 알아? 모르지. 아버지가 답했다. 우리가 말한 적 없으니까. 걸들은 너를 진짜 동생으로 알고 있어. 도윤은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 그럼 나만 몰랐네, 내 인생에서. 도윤아.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다. 도윤은 손을 뺐다. 혼자 있고 싶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린 시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작은 방.
책상과 침대만 있는 공간. 도윤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어렸을 때 붙였던 야광별 스티커가 아직도 붙어 있었다. 빛이 발해서 이제 빛나지 않지만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다. 서정임 부사장의 명함을 찾았다. 면접 때 받았던 명함. 거기에 회사 번호와 이메일이 적혀 있었다. 도윤은 그것을 오래 들여다봤다. 이 사람이 내 친엄마다. 확신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았다. 나이, 출생지, 이름, 모든 게 일치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 펜을 떨어뜨렸을 때의 놀람, 질문할 때의 떨림.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도윤은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다. 뭐라고 써야 할까? 혹시 당신이 내 친엄마인가요? 너무 직설적이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너무 차가웠다. 결국 도윤은 간단하게 썼다. 부사장님, 저 최도윤입니다.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만약 그녀가 친엄마라면 만나서 뭐라고 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도윤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이대로 살 수 없었다.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날아갔다. 화면에 전송됨이라고 떴다.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밤은 깊었다. 하지만 도윤은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30년간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최도윤이라는 이름조차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었다. 누군가 지어준 이름, 버려진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 도윤은 울고 싶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텅 빈 가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 최재혁과 이순자의 아들도 아니고 서정임의 아들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떠있는 존재. 핸드폰이 진동했다. 문자였다. 서정임 부사장이었다. 내일 오후 3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주소 보냅니다. 도윤은 답장을 쳤다. 알겠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이다. 도윤은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았다. 이번엔 잠이 왔다. 깊고 무거운 잠. 꿈을 꿨다. 어린아이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혼자. 아무도 그 아이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걸었다. 끝없는 복도를. 출구를 찾아서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도윤은 서울행 고속버스를 탔다. 진주에서 서울까지 다시 4시간 30분. 어젯밤 부모님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 아침에 밥을 먹으며 어머니는 계속 말을 걸었지만 도윤은 짧게만 답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신문만 봤다. 출발 전 어머니가 도윤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버스 안에서 도윤은 창밖을 봤다. 고속도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산, 들판, 휴게소, 톨게이트. 반복되는 풍경. 도윤의 생각도 반복되었다. 만나면 뭐라고 하지? 그녀는 뭐라고 할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오후 7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도윤은 숙소를 잡아야 했다. 찜질방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다. 8,000원. 저렴했다. 그는 강남역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다. 밤을 보내며 도윤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찜질방 대형 TV에서는 심야 영화가 나왔다. 주변 사람들은 코를 골며 잤다. 도윤만 깨어 있었다. 내일을 생각하며.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씻고 어제 입었던 옷을 다시 입었다. 정장은 주름이 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커피를 샀다. 2,500원. 간단한 아침. 오후 2시 30분, 도윤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강남역 인근의 조용한 카페. 3층짜리 건물이었다. 도윤은 2층으로 올라갔다. 창가 쪽 테이블에 서정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베이지색 코트에 청바지. 화장은 연했다. 회사에서 봤을 때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아니, 더 사람처럼 보였다. 부사장이 아니라 한 명의 여성으로. 도윤은 다가가 앉았다. 안녕하세요. 왔어요.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다. 뭐 마실래요? 괜찮습니다. 정임은 이미 주문한 커피 2잔이 테이블 위에 있었다. 하나를 도윤 쪽으로 밀었다. 도윤은 받았다. 손이 차가웠다. 침묵이 흘렀다. 30초, 1분.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까? 결국 정임이 입을 열었다. 어제 문자 받고 한숨도 못 잤어요. 저도요. 부모님한테 들었나 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습니다. 제가 입양하라는 것. 30년 전 진주의료원에서 한 미혼모가 저를 낳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부부에게 넘겼다는 것. 정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미혼모가 나예요. 도윤은 숨을 들이켰다.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다. 확신이 되었다. 눈앞에 이 여성이 자신을 낳은 사람. 왜요? 뭐가? 왜 저를 버렸어요? 정임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눈물이 흘렀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22살이었어요. 대학생이었고 미혼모였고 가난했어요.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사회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그래도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도 친엄마잖아요. 알아요. 정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나도 알아요. 내가 비겁했다는 거. 30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지 행복한지, 나를 미워하는지. 도윤은 커피잔을 쥐었다. 뜨거웠다. 손바닥이 데었지만 놓지 않았다. 고통이 필요했다. 현실을 느끼기 위해. 미워해야 하나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당신이 결정할 몫이에요. 나는 단지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도윤은 웃었다. 쓴웃음. 용서요? 뭘 용서? 제 인생 전체를 거짓으로 만든걸요? 거짓이 아니에요. 정임이 반박했다. 당신을 키운 부모님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을 거예요. 내가 병원에서 봤을 때 그 부부는 당신을 소중하게 안았어요. 마치 진짜 자식처럼. 진짜 자식처럼. 도윤은 그 말을 되뇌었다. 처럼이 문제예요. 진짜가 아니라처럼. 정임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옳은 말이었으니까. 도윤은 창밖을 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저는 누구예요?
도윤이 물었다. 최도윤이 맞아요? 최재혁과 이순자의 아들이 맞아요? 아니면 서정임의 아들이에요? 도대체 나는 누구예요? 정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것은 도윤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이었다. 나는 도윤은 말을 이었다. 30년간 최도윤으로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부모님은 저를 사랑했어요. 형과 누나도 저를 동생으로 대했어요. 그게 제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다 흔들려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도윤은 목소리를 낮췄다. 미안하다고 30년이 돌아와요? 정임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돌아오지 않아요. 나는 단지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진실. 도윤은 비웃었다.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거짓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럼 몰랐으면 좋았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몰랐으면 좋았을까? 계속 최도윤으로 최재혁과 이순자의 아들로 살았으면 어쩌면 그게 더 나았을지도. 하지만 이미 알아버렸다. 되돌릴 수 없었다. 이제 어쩌면 되나요? 도윤이 물었다. 정임은 눈물을 닦았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든 뭐든 30년간 못했던 걸 지금이라도. 필요 없어요. 도윤이 끊었다.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동정이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30년 늦은 책임이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다려요. 정임도 일어섰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도윤은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카페를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도윤은 걸었다. 방향도 모른 채 그저 걸었다. 정임은 카페 창가에 서서 도윤이 사라지는 걸 봤다. 그녀는 다시 앉았다. 차가운 커피를 마셨다. 쓰고 씁쓸했다. 30년의 죄책감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정임은 기다리기로 했다. 도윤이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은 진주에도 서울에도 가지 않았다. 그냥 머물렀다. 찜질방에서 며칠, 저렴한 고시원에서 며칠. 편의점 알바는 계속했다. 일할 때만 생각이 멈췄다. 계산하고, 진열하고, 청소하는 단순한 반복. 그게 위안이었다.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다. 도윤은 받지 않았다. 문자만 짧게 보냈다. 괜찮아요. 시간 좀 주세요. 서정임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하루에 한 번씩 간단한 안부. 잘 지내요? 밥은 먹었어요? 도윤은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열흘째 되는 날 도윤은 결정을 내렸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물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반복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도윤은 최재혁과 이순자의 아들이다. 30년간 그렇게 살았다. 사랑받고 미움받고 함께 울고 웃었다. 그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다. 혈연이 없어도 가족이었다. 동시에 도윤은 서정임의 아들이기도 하다. 생물학적으로 그녀의 DNA를 물려받았다. 그녀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사실이다. 두 가지 정체성, 충돌하지 않았다. 공존할 수 있었다.
도윤은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 둘 다 받아들이면 되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울렸다. 세 번째에서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도윤아? 엄마 나야. 어디 있니? 괜찮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괜찮아 미안해 연락 안 해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시간이 필요한 거 알아. 근데 엄마 도윤이 끊었다. 나 주말에 집 가게 얘기해야 할 게 있어. 그래, 그래. 기다릴게. 아빠도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 도윤은 서정임에게 문자를 보냈다. 만나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같은 카페에서. 답장은 즉시 왔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토요일이 왔다. 도윤은 다시 그 카페로 갔다. 2층 같은 자리. 정임이 먼저 와 있었다. 이번에도 평상복. 하지만 지난번보다 얼굴이 나아 보였다. 잠을 잔 것 같았다. 도윤은 앉았다. 정임이 물었다. 어떻게 지냈어요? 생각 좀 했어요. 나도요.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저는 결정했어요. 부사장님을 친엄마로 받아들이기로. 정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부사장님은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경제적 지원도 필요 없어요. 특혜도 필요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살 거예요. 정임은 당황했다. 그럼 우리 관계는 가끔 만나서 밥 먹는 사이 그 정도면 돼요.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부사장님한테 엄마를 기대하지 않아요. 30년간 없었던 관계를 갑자기 만들 수는 없어요. 대신 천천히 알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 정임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고마워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부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왜 저를 버렸는지, 3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줄게요, 천천히. 그리고 도윤은 이어갔다. 면접 결과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임은 웃었다. 당신 합격이에요, 실력으로. 정말요? 진짜예요. 내가 면접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다른 임원들이 결정했어요. 당신이 5명 중 가장 우수했대요. 도윤은 안도했다. 실력으로 합격한 것. 혈연 때문이 아니라 그럼 입사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우리 관계는 비밀로 해주세요. 당연하죠. 나도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성문화되지 않았지만 명확한 계약.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카페를 나서며 정임이 물었다. 다음에 언제 만날까요? 한 달 후에 연락드릴게요. 너무 길지 않아요? 천천히 하기로 했잖아요. 정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천천히. 두 사람은 헤어졌다. 각자의 방향으로. 도윤은 진주행 버스를 탔다. 부모님을 만나러. 정임은 집으로 돌아갔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진주집에 도착한 도윤을 부모님이 맞았다. 어색한 분위기. 하지만 도윤이 먼저 안았다.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어머니가 울었다.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도윤은 말했다. 엄마 아빠는 저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 알아요. 저는 여전히 엄마 아빠 아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다, 아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어머니가 도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평범한 식사.
하지만 의미가 달랐다. 이제는 진실을 알고도 함께하는 가족. 도윤은 깨달았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자신은 두 가족을 선택했다. 키워준 가족과 낳아준 사람. 둘 다 소중했다. 다르게 3개월이 지났다. 도윤은 대형 테크에 입사했다. 신입사원으로 시작했다. 같은 기수가 25명이었다. 도윤은 그들과 어울렸다. 점심도 함께 먹고 회식도 참여하고 농담도 나눴다. 평범한 회사원의 삶. 서정임 부사장과는 한 달에 한 번 만났다.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대화 주제를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다. 정임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대학 시절, 임신, 출산, 그 후의 삶. 도윤은 들었다. 판단하지 않고. 도윤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꿈, 좌절, 그리고 지금. 정임은 들으며 때때로 눈물을 흘렸다.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섞인 눈물. 회사에서는 아무도 몰랐다. 도윤과 정임의 관계를. 두 사람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인사만 했다. 회의에서 만나도 상사와 부하의 관계만 유지했다. 6개월이 지났다. 도윤은 회사에 적응했다. 업무도 잘 해냈다. 상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혈연이 아니라 능력으로. 도윤은 자랑스러웠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정임이 문자를 보냈다. 내일 시간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도윤은 답했다. 있어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3시, 우리 집으로 와요. 도윤은 놀랐다. 정임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다. 항상 밖에서만 만났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윤은 정임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경비가 확인하고 들여보냈다. 엘리베이터로 20층까지 올라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정임이 편한 차림으로 서 있었다. 들어와요. 도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넓은 거실. 큰 창으로 한강뷰가 보였다. 도윤은 숨이 막혔다. 이런 곳에서 사는구나. 앉아요. 정임이 소파를 가리켰다. 도윤은 앉았다. 정임이 차를 내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부를 이유가 뭐예요? 도윤이 물었다. 정임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도윤에게 건넸다. 이거 읽어봐요. 도윤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있었다. 편지부터 읽었다. 도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는 다음 달에 회사를 떠나요. 은퇴하기로 했어요. 30년간 일했고 이제 쉴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해요. 비밀을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 덕에 승진하거나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요. 서류는 내 개인 재산 일부를 신탁으로 만든 거예요. 당신 명의로. 억지로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약 언젠가 필요하면 쓰라는 거예요. 학자금이든 집 장만이든 뭐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에요. 30년 늦었지만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요. 진심으로. 서정임. 도윤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서류를 봤다. 신탁계약서. 금액은 5억 원이었다. 도윤은 숨이 막혔다. 이거 도윤이 말했다. 받을 수 없어요. 알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정임이 웃었다. 하지만 거절도 할 수 없어요. 이미 법적으로 당신 명의로 등록했거든요. 왜 이러세요? 책임이에요. 30년간 못다한 책임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필요 없겠죠. 하지만 미래는 몰라요. 결혼할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정임의 진심이 느껴졌다. 이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그리고 정임이 이어갔다. 나는 은퇴 후에 해외에서 좀 살려고 해요. 딸이 프랑스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손주도 보고 여유롭게 지내려고요. 그럼 우리는 가끔 연락하죠. 영상통화도 하고. 한국 올 때마다 만나고. 정임이 웃었다. 우리 관계는 계속돼요. 단지 거리가 멀어질 뿐이에요. 도윤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 슬픔, 고마움. 뒤섞였다. 고맙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 나도 고마워요. 날 용서해줘서. 아니, 용서까지는 아니어도 받아들여줘서. 두 사람은 창 밖을 봤다. 한강이 흘렀다. 햇빛에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도윤이 물었다. 뭔데요? 후회해요. 절 낳은 거?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는 버린 거예요. 낳은 건 아니에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수예요. 도윤은 웃었다. 진짜 웃음. 저도요, 이 모든 게 실수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다. 도윤은 일어났다. 이만 가볼게요. 또 만나요. 내 자주는 아니어도. 도윤은 아파트를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밖으로 나오니 저녁 바람이 불었다. 시원했다. 도윤은 걸으며 생각했다. 자신의 이름에 대해. 최도윤. 이 이름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버려진 아이의 이름이 아니라 두 가족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이름. 어머니 이순자가 키웠고 서정임이 지어준 이름. 도윤은 처음으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진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다. 강변을 걸으며 도윤은 부모님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갈게 맛있는 거 해줘. 그래, 뭐 먹고 싶은데? 엄마표 김치찌개. 어머니가 웃었다.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희미했지만 분명 있었다. 도윤도 그랬다. 희미했지만 존재했다. 최도윤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그렇게 도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자신으로서의